7. 샹마티웨 사건. 1. 생플리스 수녀. 곧 읽게 될 사건들은 몽테르요 시르메르에서 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알려진 약간의 것은 이 도시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므로 그것을 자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책의 결함이 될 것이다. 그 세세한 일들 중에서 독자는 이 두세 가지 사실 같지 않은 경우를 만나겠지만 사실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적어둔다. 자베르가 찾아온 날 오후 마들렌 씨는 여느 때처럼 팡틴을 보러 갔다. 팡틴한 데로 가기 전에 그는 생플리스 수녀를 불렀다. 의무실을 맡아보는 두 수녀는 다른 모든 자선 수녀와 마찬가지로 라자로 수도의 수녀인데 하나는 페르페티 수녀라 부르고 또 하나는 생플리스 수녀라 불렀다. 페르페티 수녀는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여자로 무지막지한 자선 수녀인데 보통 직장에 들어가듯 성직에 들어갔고 식무가 되듯 수녀가 되었다. 이런 사람은 별로 드물지 않다. 수도에는 그저 해불쭉한 시돌직이 질그릇도 좋다고 받아들여 탁발 수도삭은 동정 수녀건 쉽사리 주저해낸다. 그런 시골 고라리들은 신앙계의 흐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쓰인다. 촌놈이 카르멜회 수도사가 된들 조금도 의색할 건 없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전자는 후자가 된다. 시골의 무지와 수도원의 무지의 공통적인 바탕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시골 내기도 이내 수도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농부의 작업복을 좀 펑퍼짐하게 만들면 그것이 곧 법의가 된다. 페르페티 수녀는 대단한 수녀였다. 몽투아제 근처의 마린 태생으로서 사투리를 쓰고 성가를 읊조리고 줄곧 구시렁거리고 환자의 완고한 신앙이나 위선의 정도에 따라 탕약에 넣는 설탕을 가감하고 병자를 함부로 다루고 빈사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들의 낯짝에다 하나님을 집어던지다시피 하고 단말마의 고통 앞에서 우레 같은 기도를 후려던지고 뻔뻔스럽고 정직하고 얼굴이 불그레했다. 생플리스 수녀는 백납같이 새하얀 여자였다. 페르페티 수녀 가까이에 있으면 그녀는 작은 양초 옆에 있는 큰 양초 같았다. 뱅살드 폴은 다음과 같은 자유와 봉사의 정신이 가득 찬 훌륭한 말 속에 자선 수녀의 모습을 완전히 정착시켰다. 그 여자들은 수도원으로서는 병원만을, 방으로서는 새방만을, 예배당으로서는 교구의 성당만을, 수도원 해랑으로서는 도시의 거리나 병원의 병실만을, 울타리로서는 복종만을, 창살로서는 천주에 대한 두려움만을, 면사포로서는 겸허함만을 가져야 하리라. 이러한 이상이 생플리스 수녀 속에 살고 있었다. 아무도 생플리스 수녀의 나이를 말할 수 없었다. 결코 젊지 않았고 결코 늙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침착하고 엄격하고 지쳐놓고 냉정하고 거짓말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감히 여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하도 부드러워서 연약해 보였으나 화강암보다도 견고했다. 불행한 사람들을 만지는 그녀의 섬섬 옥수는 가늘고 깔끔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말하자면 고요함이 있었다. 그녀는 필요한 말만 했고 목소리는 고해소에서는 신앙심을 복돋우고 객실에서는 좌종을 매혹할 만했다. 그 섬시한 몸은 투박한 모지곳에 만족하지 않고 그 껄끄러운 감촉을 느끼며 목매간에도 하늘과 천주를 잊지 않았다.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 두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해관계의 유무를 막론하고 진실이 아닌 것, 성스러운 진실이 아닌 것은 결코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 생플리스 수녀의 뚜렷한 특질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미덕의 특색이었다. 그녀의 확고부동한 진실성은 교단에서도 유명할 정도였다. 시카르 신부도 농아인 마시메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생플리스 수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제 아무리 엄정하고 성실하고 순수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순진성에 적어도 한 오리의 죄가 되지 않는 사소한 거짓말의 흠은 가지고 있다. 그녀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사소한 거짓말, 죄가 되지 않는 거짓말, 그런 것이 있을까?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악이다. 조금밖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거짓말하는 자는 무슨 거짓말이고 다 한다.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마의 얼굴이다. 사탄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탄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이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그렇게 행했다. 그 결과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녀는 그렇게 새하였는데 그 새하얀 빛이 그녀의 얼굴과 눈을 덮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도 하얗고 그녀의 시선도 하였다. 그녀의 양심의 유리창에는 한 올의 거미줄도 한 톨의 먼지도 없었다. 성 뱅상드 폴 수도에 들어가면서 그녀는 특별히 생플리스라는 이름을 골라서 붙였다. 시칠리아의 생플리스라 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녀로 시라쿠사 태생이면서 세계 스타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을 했더라면 생명을 건졌을 텐데 그러한 거짓된 대답을 하느니 차라리 양쪽 젖가슴을 에어내는 편을 택했다. 그 성녀의 이름을 받는 것은 그녀의 영혼에 합당했다. 생플리스 수녀는 처음 수도에 입회할 때 두 가지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조금씩 고쳤습니다. 그녀는 미식을 좋아했고 편지받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라틴어로 된 큰 활자의 기도책 밖에는 결코 책을 읽지 않았다. 라틴어는 몰랐지만 그 책의 뜻은 잘 알고 있었다. 이 경건한 처녀는 팡틴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아마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팡틴의 미덕을 느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의 만사를 제쳐놓고 팡틴의 간호에만 몸을 바쳤다. 마들렌 씨는 생플리스 수녀를 따로 불러내어 팡틴을 잘 보아달라고 당부했는데 그 말하는 투가 이상했다는 것을 수녀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수녀를 떠나 그는 팡틴에게 다가갔다. 팡틴은 날마다 마들렌 씨가 오기를 마치 따뜻하고 즐거운 빛을 기다리듯 기다렸다. 그녀는 수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는 시장님이 여기 와 계실 때 말고는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녀는 이날 열이 높았다. 마들렌 씨를 보자마자 그녀는 물었다. 코제트는요? 마들렌 씨는 살짝 웃어 보이며 대답했다. 곧 올고요. 마들렌 씨는 평소와 같이 팡틴과 함께 있었다. 다만 반시간 대신 1시간이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팡틴이 무척 좋아했다. 그는 모두에게 환자가 조금도 불편함 없도록 해주라고 신신당부했다. 잠시 그의 얼굴이 매우 침울해진 것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나 의사가 그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인 것을 알았을 때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환자가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 뒤 그는 시청으로 돌아가는데 사화는 그가 사무실에 걸려있는 프랑스 도로 지도를 유심히 조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연필로 종이에 몇 가지 숫자를 적었다. 2. 스코플레르 영감의 형안. 마들렌 씨는 시청에서 나와 도시의 끝에 있는 스코플레르 영감 집에 갔다. 이 영감은 스카우플라우레라는 프랑드르 영가 사람인데 프랑스식으로 스코플레르라고 불렸고 말과 상마차를 빌려주고 있었다. 이 스코플레르의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마들렌 씨가 사는 교구의 사제관에 있는 별로 왕래가 빈번하지 않는 길이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제는 사리에 밟고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다. 마들렌 씨가 사제관 앞에 이르렀을 때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시장은 사제관을 지나쳐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다가 발길을 돌이켜 그 길로 사제관 문 앞까지 되돌아왔는데 이 문은 중문으로서 문을 두드리는 쇠가 달려 있었다. 그는 손으로 그 쇠를 힘차게 잡고 들어 올렸다가 다시 손을 멈추고 꿈쩍 않고 서서 생각에 잠긴 것 같더니 조금 후에 그 쇠를 찰카닥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제자리에 가만히 내려놓고는 먼저와는 달리 약간 총총걸음으로 가던 길을 다시 걸어갔다. 마들렌 씨가 찾아갔을 때 스코플레르 영감은 집에서 마구를 수리하고 있었다. 스코플레르 영감, 좋은 말이 있습니까? 마들렌 씨가 물었다. 시장님, 우리 말은 다 좋습지요? 좋은 말이란 어떤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플랑드르인은 말했다. 하루에 200리쯤 뛸 수 있는 말이요. 아니, 200리를요? 블랑드르이는 말했다. 그렇소. 마차를 달고서 말입니까? 그렇소. 그렇게 달린 뒤에는 얼마나 쉬게 되는데쇼? 필요하다면 이튿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길로 돌아오십니까? 그렇소. 아니, 또 200리를요? 마들렌 씨는 연필로 숫자를 적어놓은 종이를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는 그것을 폴랑드르인에게 보였다. 거기에는 50, 60,
85라는 숫자가 씌어 있었다. 이로써 그는 말했다. 모두 195인이 200린 셈이요. 시장님, 블랑드로이는 말을 이었다. 그럴 만한 놈이 있습니다. 제 깜찍한 100마인 냅쇼. 시장님께서도 가끔 그놈이 다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아랫역 블로네에서 난 작은 말입니다. 아주 혈기왕성한 놈이죠. 사람들은 처음에 그놈을 승마용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어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놈은 뒷발질을 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땅바닥에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성민은 고약한 놈이라 생각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죠. 제가 그걸 사서 마차에 메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시장님, 그놈이 바라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놈은 계집애같이 온순하게 굴고 질풍같이 달리지 않겠어요? 아, 정말 올라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은 승마용 말이 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마다 제 야망이 있는 거지요. 끄는 건 좋지만 태우는 건 싫다. 그놈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믿어야겠지요. 그래, 그놈은 그렇게 달릴 수 있겠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00리요. 빠른 속도로 줄곧 냅다 달리면 8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첫째, 반쯤 가서 1시간 쉬어 주십시오. 그때 사료를 주는데 먹는 동안에는 여관 심부름꾼이 말이 먹는 귀리를 훔쳐가지 않도록 지키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관에서는 귀리가 말 입으로 들어가기보다 여관 마부의 술값이 되는 수가 더 많은 걸 흔히 볼 수 있으니까요. 누가 지키고 서 있도록 하리다. 둘째로, 마차는 시장님께서 타십니까? 그렇소. 시장님께서 말을 몰 줄 아십니까? 그럼 말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짐 없이 시장님 혼자만 타주십시오. 좋소. 그렇다면 시장님 혼자시니까 몸소 귀리를 지켜보셔야만 할 겁니다. 알았소. 하루에 30프랑은 받아야겠습니다. 쉬는 날도 지불하고요. 한 푼도 애누리는 안 되고 말 사료는 시장님 부담이고요. 마들렌 씨는 호주머니에서 나폴레옹 금화 쉔잎을 꺼내서 탁자 위에 놓았다. 이거 이틀분 성금이요. 그리고 넷째로 그렇게 달리려면 포장마차는 너무 무거워 말이 고될지도 모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집에 있는 작은 마차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쇼. 그래도 좋소. 가볍기는 하지만 포장이 없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소. 시장님께서는 지금이 겨울이라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들렌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블랑드리는 말을 이었다. 날이 매우 춥다는 건요? 마들렌 씨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스코플레르 영감은 계속 말했다.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도요? 마들렌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 작은 마차와 말을 내일 새벽 4시 30분에 우리 집 문 앞으로 보내주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스코플레르는 대답했다. 그러고는 나무 탁자에 묻은 얼룩을 엄지 손톱으로 긁으면서 블랑드르인들이 장뼈를 뿌릴 때면 잘 그러듯이 무심코 묻는 듯이 슬쩍 말을 던졌다. 한데 지금에야 생각이 나네요. 시장님께서는 어디 가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시장님께서는 어디 가십니까? 그는 대화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나 왜 그런지는 몰라도 차마 그 질문은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의 앞다리는 튼튼합니까? 마들렌 씨는 말했다. 예, 시장님. 내리막길에서는 좀 당기는 듯 하시면 됩니다. 가시는 길에 내리막길이 많습니까? 새벽 4시 30분에 어김없이 정각에 내 집 문 앞에 와 있도록 하는 것 잊지 마시오. 마들렌 씨는 대꾸했다. 그리고는 나갔다. 블랑드르이는 잠시 후 그 자신이 말했듯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다. 시장에 나간 지 20, 30분이 지나 다시 문이 열렸다. 시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생각에 잠기듯한 표정이었다. 스코플레르 영감, 그는 말했다. 내게 빌려주리는 말과 마차는 값이 얼마쯤 가겠소? 말에 마차를 끼워서 말이요? 말에 마차를 매는 거죠, 시장님? 블랑드린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실입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보증금을 내놓으려는 거요. 돌아오거든 그 돈을 돌려주면 돼요. 마차와 말값을 얼마로 보시오? 500프랑은 갈 겁니다, 시장님. 예소. 마를렌 씨는 탁자 위에 지폐를 놓고 나갔다.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스코플레르 영감은 천프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후회막심하게 여겼다. 하지만 말과 마차는 합쳐서 100에큐에 불과했다. 이 에큐는 프랑스의 옛 화폐 단위, 1에큐는 3프랑의 가치, 그러니까 300에큐에 불과했다 이 말이네요. 플랑드르인은 아내를 불러 그 이야기를 했다. 대관절 시장은 어디를 가는 것일까? 그들은 회의를 열었다. 파리에 가는 거예요 하고 아내는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남편은 대꾸했다. 그런데 마들렌 씨는 숫자를 적어놓은 종이를 벽난로 위에 놓고 갔다. 플랑드르인은 그것을 집어들고 곰곰 생각해 보았다. 50에 60에 85? 이건 아마 역참을 나타내는 것일 거야. 그는 아내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제 알았어. 어떻게요? 여기서 에스덴까지가 50리, 에스덴에서 생폴까지가 60리, 생폴에서 아라스까지가 85리거든. 시장은 아라스에 가시는 거야. 그러는 동안 마들렌 씨는 집에 돌아와 있었다. 스코플레르 영감집에서 돌아올 때 그는 가장 먼 길로 돌아왔다. 마치 사제문의 집이 그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보통 초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 수상할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공장 문직인 동시에 마들렌 씨의 유일한 하녀인 여자는 그의 방불이 8시 30분에 꺼진 것을 보고 집에 돌아온 회계원에게 그 말을 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시장님 어디 아프신가요? 좀 이상해 보였어요. 회계원은 마들렌 씨의 바로 아랫방에 살고 있었다. 그는 문지기의 말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리에 누워 잠들어 버렸다. 자정께 그는 갑자기 잠을 깼다. 잠결에 머리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누가 마치 윗방에서 긋고 있는 것 같은 오락가락하는 발소리였다. 더 유심히 들어보니 마들렌 씨의 발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그에게는 그것이 수상쩍게 여겨졌다. 평소에는 마들렌 씨가 일어나는 시간 전에는 그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조금 후에 회계원은 무언가 장롱 같은 것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가구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다가 잠잠해지더니 다시 발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회계원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완전히 잠이 깨어서 보니 유리창 너머 맞은편 담벼락 위에 불 켜진 창에서 새어나오는 불그레한 불빛이 비쳐 있었다. 불빛의 방향으로 보아 그것은 마들렌 씨 방의 창일 수밖에 없었다. 불빛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등불보다는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불에서 오는 것 같았다. 창틀 그림자가 거기서 비치지 않는 것은 창이 활짝 열려 있다는 표시였다. 이렇게 추운 밤에 창이 열려 있는 것은 회개한 일이었다. 회계원은 다시 잠이 들었다. 한두 시간 후에 그는 또 잠을 깼다. 느리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여전히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불빛은 여전히 담벼락에 비쳤으나 그것은 이제 난포불이나 촛불이 비친 것처럼 희번하고 고요했다. 창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마들렌 씨의 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3. 머릿속의 태풍. 독자는 아마 마들렌 씨가 다름 아닌 장발장이라는 것을 짐작했으리라.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의 양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는데 또 한 번 들여다볼 기회가 왔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동과 전율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종류의 고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신의 눈은 인간 속에서보다 더 많은 광희와 더 많은 암흑을 아무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정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것 중 인간의 마음속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더 복잡하고 더 신비롭고 더 무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다보다도 큰 광경이 있으니 그것은 하늘이요, 하늘보다도 큰 광경이 있으니 그것은 인간의 영혼 속이다. 인간의 의식에 대한 시를 짓는 것은 그것이 단 한 사람에게 관한 것이든 인간 중 가장 비천한 인간에 관한 것이든 모든 스사시를 한데 녹여서 탁월하고 결정적인 하나의 스사시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인간의 의식, 그것은 공상과 탐욕과 기도의 카오스요, 몽상의 도가니요, 수치스러운 생각의 소굴이다. 그것은 궤변의 복마전이요, 정념의 싸움터다. 어떤 시간에 깊이 생각하는 한 인간의 창백한 얼굴을 통해 깊숙이 들어가 보라. 그리고 뒤에서 들여다보라. 그 영혼 속을, 그 암흑 속을 들여다보라. 거기에는 외부의 고요함 아래에 호메로스의 작품에서와 같은 거인들의 싸움이 있고
밀턴의 작품에서와 같은 용들과 히드라들의 난투와 구름대 같은 영혼 유령들이 있고 단테의 작품에서와 같은 환영의 소용돌이들이 있다. 인간이 누구나 자기 속에 지니고 있고 자기 두뇌의 의지와 자기 생활의 행위를 절망적으로 그것에 어울리게 하는 이 무한은 그 얼마나 암담한 것인가. 알리기에리는 단테의 성인데 단테의 정식 이름은 두란테 델리 알리기에리라네요. 단테를 말합니다. 알리기에리는 어느 날 지옥문에 이르러 그 앞에서 주저했다. 여기 우리 앞에도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는 문이 하나 있다. 그러나 들어가 보기로 하자. 저 페티제르베 사건 이후 장발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에 관해서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덧붙일 것이 별로 없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미 보아한 바와 같이 그는 딴 사람이 되었다. 주교가 그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던 것을 그는 실행했다. 그것은 변화보다도 더한 것이었다. 그것은 변용이었다. 그는 자취를 감추는 데 성공했고 주교의 은그릇을 팔고 촛대만 기념으로 간직하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자맹하고 프랑스를 횡단하고 몽트레유 쉐르메르에 와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생각을 하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사업을 이룩하고 체포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데 성공하고 그 후로는 몽트레유 시르메르에 정주하여 자기의 양심이 과거에 의해 우울해졌고 전반의 생이 후반의 생에 의해 부정된 것을 행복하게 느끼며 평화와 안심과 희망 속에 살면서 두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다. 즉 이름을 감출 것, 그리고 자기의 삶을 성화할 것, 다시 말해 인간들을 피할 것, 그리고 천주에 귀의할 것. 이 두 가지 생각은 그의 정신 속에서 밀접하게 섞여 일체가 되었다. 그 생각들이 둘 다 똑같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마음속에 군림하여 그의 극히 사소한 행동까지도 지배했다. 평소에는 양자가 일치하여 그의 일상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그를 고독적으로 돌리고 그를 친절하고 소박하게 만들었으며 그에게 똑같은 것을 권고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양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한 경우에 독자도 기억하듯이 몽테레오 시르메르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마들렌 씨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첫째 것을, 둘째 것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덕행을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신중과 조심에도 불구하고 주교의 촛대를 간직하고 주교를 위해 상복을 입고 굴뚝 청소부 소년이 지나가면 모두 불러서 물어보고 파브로의 가족들에 관해 알아보고 자벨의 불쾌한 암시에도 불구하고 포슐러방 영감의 목숨을 구해 주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는 모든 현명하고 성스럽고 올바른 사람들을 거울 삼아 자기의 첫째 의무는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건 꼭 말해 두어야겠는데 이번 같은 일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여기에 내가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행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그 두 가지 생각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운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자베르가 사무실에 들어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벌써 어렴풋이 그러나 심각하게 그것을 깨달았다. 그토록 깊이 파묻어 놓았던 그 이름이 그렇게도 이상하게 입 밖에 나왔을 때 그는 망연자실하여 자기 운명의 기구망측함에 현혹되는 성 싶었고 그렇게 망연자실한 가운데 그는 대지진에 앞서오는 그 전율을 느꼈으며 폭풍 앞의 떡갈나무처럼 돌격전의 병사처럼 몸을 구부렸다. 그는 뇌성병력을 한 박 실은 검은 구름이 머리 위를 뒤덮는 것을 느꼈다. 자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맨 먼저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달려가서 자수하고 그 샹마티웨를 감옥에서 꺼내고 내가 감옥에 갇히자 하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산채로 살점을 애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었다. 그런 뒤 그 고통이 가시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만히 있어. 그는 그 최초의 갸륵한 충동을 억누르고 그 비장한 행위 앞에서 뒷걸음쳤다. 물론 그가 주교의 그 거룩한 말을 듣고 허구한 세월을 회개와 자기 희생에 바치고 난 지금 훌륭하게 시작된 속죄 생활을 한창 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도 무서운 판국에 직면해서까지 한시도 비틀거리지 않고 밑바닥에 천국이 열려있는 이 낭떠러지를 향해 같은 걸음걸이로 계속 걸어갔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는가. 그랬다면 훌륭한 일이겠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나는 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꼭 설명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 있던 것밖에는 말할 수 없다. 맨 먼저 우시하게 된 것은 자기 보존의 본능이었다. 그는 급히 생각을 가다듬어 감정을 억제하고 그 큰 위험인 자베르가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확고한 공포 앞에서 일체의 해결을 뒤로 미루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투사가 방패를 집어들듯 침착을 되찾았다. 그는 그날 하루의 나머지를 그러한 상태에서 지냈으며 속으로는 회오리 바람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아주 태연스러워 보였으며 이른바 보존 대책이라고나 할 조치밖에는 취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서로 부딪히고 있었고 마음의 동요가 하도 심하여 어떠한 생각도 뚜렷이 떠오르지 않았으며 자기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그 자신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팡티인의 병상을 찾아가 친절의 본능에서 여느 때보다 더 오래 머물렀고 자기가 없게 될 경우를 위해 그 여자를 수녀들에게 잘 부탁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마 아라스에 가야 하리라고 어렴풋이 느꼈는데 주어도 그러한 여행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어떠한 의욕도 받을 만한 염려가 없으므로 장차 있을 재판을 목격에 둔들 하등 나쁠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만사에 대비하기 위해 스코플레르의 마차를 예약해 둔 것이었다. 그는 저녁밥도 꽤 맛있게 먹었다. 방으로 돌아가 그는 상념에 잠겼다. 그는 상황을 살펴보고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다. 하도 허무맹랑하여 한참 묵상에 잠겨 있다가 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안감의 충동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문에 빗장을 걸어잠갔다. 그래도 혹 무엇인가가 들어오진 않을까 두려웠다. 그는 가능한 일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등불을 불어서 꺼버렸다. 그것이 방해가 되었다. 누가 자기를 볼지도 모른다 싶었다. 누가? 사람이? 오호라, 내쫓고 싶었던 것이 들어와 있었다. 눈물게 하고 싶었던 것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양심이. 그의 양심, 즉 신이. 그러나 처음에는 착각했다. 그는 안정과 고적감을 느꼈다. 빗장을 질렀으므로 아무한테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촛불을 껐으므로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탁자에 팔꿈치를 대고 머리를 손으로 괴고 어둠 속에서 명상에 잠기기 시작했다. 내가 이게 무슨 꼴이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내게 뭐라고 했지? 내가 정말 그 자벨이라는 자를 만났고 그가 내게 그렇게 말했던가? 샹마티오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러니까 나를 닮았단 말인가? 그럴 수가 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도 무사택평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결말이 어떻게 지어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그의 생각들을 붙들 힘을 잃어버렸고 그의 생각들은 물결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멈추려고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았다. 그의 의지와 이성을 뒤집어 엎은 그 파란, 그가 거기서 어떤 명백한 것과 결심을 끌어내려고 애쓰는 그 파란, 거기서는 번민밖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타는 듯 했다. 그는 창으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하늘에는 별도 없었다. 그는 다시 탁자 옆으로 가서 앉았다. 처음 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는 동안 차차 막연한 윤곽이 그의 명상 속에 형성되고 고정되기 시작하여 그는 자기 처지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상황이 아무리 비상하고 아무리 위급하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자기가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그는 어리둥절해질 뿐이었다. 그의 행위가 지향하고 있던 엄격한 종교적 목적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그가 이날까지 행해온 모든 것은 자기 이름을 파묻기 위해 판 구멍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회고할 때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밤중에 그가 늘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던 것은 그 이름이 언젠가 입 밖에 나오는 것을 듣는 일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그때야말로 자기는 마지막이라고.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는 날 자기의 새로운 인생은 그의 주위에서 사라지고 자기의 새로운 영혼까지도 아마 그의 속에서 사라지리라고.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만약 그러한 때에 누가 그에게 그 이름이 그의 귓전에 울리고 그 끔찍한 장발장이라는 말이 갑자기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그의 앞에 우뚝 서고 그가 몸에 휘감고 있는 비밀의 장막을 사라지게 하는 저 무시무시한 빛이 느닷없이 그의 머리 위에 빛날 때가 오리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 이름은 그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그 빛은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 것이며 그 찢어진 장막은 비밀을 더욱 은밀하게 만들 것이며 그 지진은 도리어 그의 근무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 기괴한 사건은 만약 그가 원한다면 그의 존재를 더욱 명백하게 해주는 동시에 더욱 불가해하게 해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또 그 장발장의 환영과 마주함으로써 선량하고 훌륭한 시민 마들렌 씨는 지금보다 더욱 명예와 평화와 존경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만약 누가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그런 말은 천치 같은 소리라고 했으리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닥쳐왔다.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 되었으며 신은 그러한 황당무계한 일들이 현실적인 사실이 되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그의 명상은 계속 밝아져 갔다. 그는 더욱더 잘 자기의 처지를 이해했다. 그는 자기가 무언지 알 수 없는 잠에서 금방 깨어나는데 한밤중에 미끄러운 비탈 위에 부들부들 떨고 서서 10년의 맨 끝 가장자리에서 빠져들어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뒤로 물러나려 해도 소용없이 버둥거리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분명히 어둠 속에서 모르는 사람 하나를, 낯선 사람 하나를 희미하게 보았는데 운명은 그를 자기인 줄 잘못 알고 자기 대신 깊은 구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 깊은 구렁이 다시 닫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거기에 빠져야만 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이. 그는 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생각은 완전히 명확해졌고 그는 이렇게 자인했다. 형무소의 내 자리는 비어있다. 아무리 버둥거려 보았자 소용없다. 그 빈자리는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리고 있다. 프티 제르비에게 한 도둑질이 나를 거기로 다시 끌어가고 있다. 그 빈자리는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나를 기다리며 나를 끌어당기리라. 그것은 불가피하고 숙명적이다. 게다가 또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나에게는 나를 대신하는 사람 하나가 있다. 그 상마티웨라는 자는 그런 아군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나로 말하자면 나는 앞으로 이 상마티웨라는 사람으로 형무소에 존재하고 마들렌 씨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존재하니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건 없다. 다만 상마티웨의 머리 위에 무덤의 돌처럼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들어 올려지지 않는 그 오욕의 돌이 덮이게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모든 생각이 하도 격렬하고 하도 기이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무라 형용할 수 없는 그 감동 같은 것이, 아무도 일생에 두세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갑자기 일어났다. 일종의 양심의 경련이라고나 할까? 그것은 마음속의 모든 의심스러운 것을 뒤흔드는 것이고 아이러니와 희열, 절망이 한때 뒤섞인 것이며 내심의 너털 웃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촛불을 켰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제 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생활 속에 과거가 침입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열린 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문마저 봉쇄되어 버렸다. 영원히. 그렇게도 오래 나를 괴롭혀온 저 자베르, 내 정체를 눈치챈 듯한, 아니 실제로 알아채고서 가는 곳마다 내 뒤를 밟던 그 무서운 본능, 항시 나를 쫓아다니던 그 무시무시한 사냥개, 그 녀석도 이제 길을 잃었고 다른 데를 찾으며 완전히 나를 놓쳐버렸다. 그는 이제부터 만족하며 나를 가만둘 것이다. 제 장발장을 잡았으니까. 누구 알 게 뭐냐? 녀석은 아마 이 도시를 뜨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그렇다. 거기에 무슨 불행한 일이 있겠는가?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내게 무슨 파국이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야 어쨌든 누구한테 불행이 온들 그것은 추호도 내 탓이 아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정하신 것을 방해할 권리가 내게 있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에 간섭하려 하는가? 이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뭐? 어쩐지 후련치가 않다고? 그러면 도대체 내게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허구한 세월, 내가 열망해온 목적, 야밤중의 몽상, 하늘에 추구하던 대상, 일신의 안전, 그것을 나는 달성하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다. 주님의 의지에 반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은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시작한 것을 계속하도록,
내가 착한 일을 하도록 후일내가 위대하고 고무적인 모범이 되도록 내가 치른 그 회개와 내가 되찾은 그 선행에 마침내 다수의 행복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어째서 내가 아까 그 착한 사제에게 가서 고해 신부에게 하듯이 모두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의 조언을 구하기를 두려워했는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어. 그랬더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나에게 내 생각과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만사는 이미 결정 내려졌다. 되어가는 대로 두면 된다. 천주님의 손에 맡겨두자. 그는 자기 자신의 10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에 몸을 구부리고서 양심의 밑바닥으로부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걷기 시작했다. 자, 그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이제 결심은 섰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도리어 그 반대였다. 생각이 하나의 관념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바닷물이 해변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선원은 그것을 밀물이라 부르고 죄인은 그것을 후회라 부른다. 시는 바다처럼 영혼을 밀어 올린다. 잠시 후에 그는 아무리 피하려 해도 소용없이 그 침울한 대화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 대화에서는 말하는 사람도 자기요 듣는 사람도 자기였고 말하는 것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요 듣는 것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는 2000년 전에 다른 수영자에게, 이 수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른 수영자에게 걸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에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그 신비한 힘에 몸을 맡겼다. 앞으로 더 가기 전에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한 가지 필요한 주의를 해두자.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확실한데 생각하는 인간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언어가 한 인간의 내면에서 사상에서 양심으로 갔다가 양심에서 사상으로 되돌아올 때 언어는 굉장한 신비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는 말했다, 그는 외쳤다 라는 말들은 오직 그러한 의미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사람은 외부의 고요를 깨뜨리지 않고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혼자 말하고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외친다. 거기에는 큰 파란이 있다. 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들 속에서 말한다. 영혼의 현실은 조금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래도 역시 현실이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자문했다. 그는 그 결심에 관해 자기에게 물었다. 그가 머릿속에서 결정을 짓고 난 것은 모두 극악무도한 일이고 되어 가는 대로 두면 된다. 천주님의 손에 맡겨두자. 라는 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라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고백했다. 운명과 인간의 오류가 이루어지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을 막지 않는 것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것에 찬동하는 것은, 요컨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고 다 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선적인 비굴의 최후 단계다. 그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엉큼하고 야비하고 추악한 죄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불행한 사나이는 사념과 악행의 쓴맛을 보았다. 그는 불쾌하여 그 쓴맛을 도로 뱉어내버렸다. 그는 계속 자문했다. 그는 자기가 말한 내 목적은 달성되었다 라는 말이 대관절 무슨 뜻인가 하고 준엄하게 자문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이 사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했다. 그러나 그 목적이란 무엇인가? 이름을 숨기는 것인가? 경찰을 속이는 것인가? 그가 해온 모든 것이 그런 사소한 것 때문이었던가? 딴 목적은 없었던가? 거룩하고 참다운 목적은 자기의 몸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다시 정직하고 착하게 되는 것,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자기가 항상 원한 것은, 주교가 자기에게 명한 것은 특히 그것, 유독 그것이 아니었던가? 과거에 대해 문을 닫는다고? 하지만 천만에 그는 단 닫지 않았다. 비열한 짓을 함으로써 다시 열고 있었다. 그는 도덕 중에서도 가장 끔찍스러운 도덕이 되고 있었다. 그는 남한테서 그의 생존을, 생명을, 평화를, 햇빛을 받는 자리를 훔치고 있었다. 그는 살인자가 되고 있었다. 그는 죽이고 있었다. 한 불쌍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죽이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그 끔찍한 산 죽음을, 형무소라는 그 백주화의 죽음을 주고 있었다. 반대로 자수하고 그토록 비통한 오류의 희생양이 된 그 사나이를 구출하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의무를 다하여 다시 죄수 장발장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자기 부활을 성취하고 자기가 벗어난 지옥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외관상 그 지옥에 다시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의 일생은 무용한 것이 되고 그의 회개는 보람이 없을 것이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는 주교가 거기에 있는 것만 같았다. 주교는 죽음으로써 더욱더 현존하여 그를 응시하고 차후 시장 마들렌은 그의 모든 적성과 적덕에도 불구하고 주교의 눈에 타기할 인간으로 보이고 죄수 장발장은 주교 앞에서 갸륵하고 순결한 인간으로 보일 것만 같았다. 속인들은 그의 가면을 보지만 주교는 그의 얼굴을 보고 속인들은 그의 생활을 보지만 주교는 그의 양심을 볼 것만 같았다. 그러므로 아라스에 가서 가짜 장발장을 해방하고 진짜 장발장을 고발해야 한다. 오호라,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희생이고 가장 비통한 승리이고 뛰어넘어야 할 마지막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다. 아, 애달픈 운명이여. 그는 인간들의 눈앞에서 지옥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신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그는 말했다. 그렇게 결심하자. 의무를 시행하자. 그 사나이를 구해주자. 그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는 장부를 가져다가 조사하고 정리했다. 그는 가난한 소매산들한테서 받아놓은 차용정서 뭉치를 불에 던져버렸다. 그는 편지 한 통을 써서 봉했다. 이때 그 방에 누가 있었다면 그 겉봉에 이렇게 씌어 있는 것을 보았으리라. 파리, 아르투아 그리, 은행가 라피드 씨. 그는 책상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 속에는 지폐 몇 장과 그 해에 선거하러 갈 때 사용했던 통행권이 들어있었다. 그가 중대한 생각을 하며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설령 본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리라. 다만 때때로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또 어떤 때는 고개를 들고 벽의 어떤 한 점을 지그시 바라보았는데 마치 바로 그곳에 무슨 밝히고 싶은 것 또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라피드 씨에게 편지를 다 쓰자 그는 그것을 지갑과 함께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의 명상은 전혀 딴 데로 쏠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자기의 의무가 빛나는 글자로 씌어 있는 것이 계속 똑똑히 보였는데 그 글씨가 그의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며 그의 눈길을 따라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가라. 이름을 밝혀라. 자수하라. 마찬가지로 그는 여태까지 자기 생활이 두 가지 신조였던 두 개의 관념을 마치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갖추고 자기 앞에서 움직이듯 보고 있었다. 이름을 감출 것, 그리고 영혼을 성화할 것이라는 두 개의 관념을 이제야 비로소 그에게는 그 두 가지 관념이 전혀 판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보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관념들 중 하나는 당연히 선하나 다른 하나의 관념은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는 헌신이나 다른 하나는 개인 중심이라는 것을, 하나는 이웃 사람을 말하나 다른 하나는 자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는 광명에서 오지만 다른 하나는 암흑에서 온다는 것을. 그 두 관념은 싸우고 있었고 그는 그것들의 싸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그의 정신의 눈앞에서 커져서 지금은 거대한 체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 속에서 앞서 말한 그 무한 속에서 어둠과 빛의 한복판에서 한 여신과 한 거인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공포심에 가득 차 있었으나 착한 생각이 이기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의 양심과 운명의 또 하나의 결정적 고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주교는 새로운 생명의 제1기를 그었고 상마티웨는 제2기를 그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큰 위기 뒤에 큰 시련이 온 것이다. 그러는 동안 잠시 가라앉았던 열이 다시 조금씩 올랐다. 오만 생각이 다 그의 뇌리를 스쳤으나 그것은 그의 결심을 계속 굳혀주었다. 한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아마 이 일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 그 샹마티에라는 자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야. 요컨대 도둑질을 했거든.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나이가 실제로 사과 묘라를 훔쳤다 해도 한 달 구류야. 형무소에 가기에는 어림도 없어. 그런데 누가 알겠는가? 그가 훔쳤는가? 증거가 있나?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씌웠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 없을 거야. 검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 그를 전과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도둑놈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자수한다면 아마 나의 영웅적인 행위와 지난 7년간의 정직한 생활과 이 지방의 공헌한 업적을 고려하여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추측은 이내 사라져버렸고 그는 퍼티 제르비한테서 40수를 훔친 것이 자기를 재범으로 만들었으니 그 사건이 틀림없이 제기되어 법률의 명문에 의하여 무기징역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일체의 망상을 뿌리치고 더욱더 세상에서 마음을 돌려 다른 데서 위안과 힘을 찾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내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의무를 회피하고 났을 때보다 의무를 이행하고 났을 때 더 불행해진다는 법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몽테베리오 시루메르에 주저앉아 있는다면 나의 현직, 명망, 선행, 존경, 숭배, 적선, 재산, 인기, 덕망은 죄악에 물들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거룩한 일들이 이 타기할 일과 연결된다면 무슨 맛이 있겠는가? 반면 만약에 내가 희생을 완수한다면 형무소의 말뚝에도 쇠고리에도 푸른 모자에도, 이 푸른 모자는 무기징역수가 쓰는 모자를 말합니다. 쉴 새 없는 노역에도 또는 무자비한 치욕에도 언제나 성스러운 생각이 섞여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생각했다. 여기에는 필연적인 것이 있다. 내 운명은 그렇게 되어 있다. 나는 위에서의 조처를 마음대로 헛들어 떨릴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바깥에서의 득행과 마음속에서의 가정스러움이냐, 아니면 마음속에서의 성스러움과 바깥에서의 치욕이냐. 이토록 침통한 5만 가지 궁리를 다 하노라니 용기는 사그라지지 않았으나 머리가 피곤해졌다. 그는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을, 부질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관자노로의 핏대가 심하게 고동쳤다. 그는 여전히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먼저 성당에서 울리고 이어 시청에서 울려왔다. 그는 두 탑시계가 12번 치는 소리를 세면서 두 시계 소리를 비교해 보았다. 그러자 며칠 전에 어느 고물상에서 팔려고 내놓은 낡은 종이에 로맹빌의 앙투안 알뱅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본 일이 생각났다. 그는 추웠다. 불을 좀 뗐다. 창을 닫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그는 다시 혼미 상태에 빠졌다. 그는 12시를 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내느라고 꽤 힘을 들여야 했다. 이윽고 생각이 났다. 아, 참 그래. 그는 중얼거렸다. 자수할 결심을 했지. 그런데 불현듯이 팡 튄 생각이 났다. 그럼 그 가엾은 여자는? 그는 말했다. 여기에 새로운 위기가 나타났다. 그의 명상 속에 호련 나타난 팡티는 뜻하지 않은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다.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것이 일변하는 것 같았다. 그는 외쳤다. 아, 이런. 여태까지 난 내 생각밖에 안 했구나. 내 형편밖에 생각하지 못했구나. 잠자코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수를 할 것인가. 내 정체를 숨길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건질 것인가. 가정스럽지만 존경을 받는 행정관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수치스럽지만 거룩한 죄수가 될 것인가. 이것은 내 문제, 어디까지나 내 문제요, 내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기주의임을 어찌하랴? 이것은 이기주의의 다양한 형태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이기주의다. 남들을 좀 생각해 주면 어때? 첫째의 신성은 남을 생각하는 일이다. 어디 좀 생각해보자. 나를 제외하고 나를 지우고 나를 잊어버리면 대관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내가 자수한다면 사람들을 나를 잡고 그 상마티어를 놓아주고 다시 나를 형무소에 보내리라. 좋다. 그 다음엔 여기는 어떻게 되지? 아, 여기에는 한 지방이 있고 한 도시가 공장들이, 공업이, 노동자들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늙은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먹여 살리고 있다. 연기 나는 굴뚝이 있는 곳이면 어디고 그 불 속에 나무를 넣어주고 그 냄비에 고기를 넣어주는 것은 나다. 나는 안락과 유통과 신용을 만들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이 지방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내가 없어지면 넋이 없어진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죽는다.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고생한 저 여자,
타락은에서도 엄청 장점이 많은 여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그토록 불행해진 여자, 그리고 내가 가서 데려오기로 했던 그 아이, 내가 그 어머니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그 여자에게 준 불행의 보상으로서 나는 그 여자에게 무언가 빚도 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아이 어머니는 죽는다. 아이는 될 대로 되겠지. 내가 자수하면 결과는 그 꼴이 되고 만다. 만약에 자수를 안 한다면 어디 보자. 자수를 안 한다면 어찌 되지? 이렇게 자문한 뒤에 그는 생각을 끊었다. 그는 잠시 주저하고 떠든 것 같았으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스스로 대답했다. 그러면 그 사나이는 형무소에 간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할 수 없지. 그는 도둑질을 했거든. 그가 도둑질을 안 했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어. 그는 정말 훔쳤으니까. 나는 여기 남아서 일을 계속하자. 10년 후에 1,000만을 벌어서 지방에 뿌리고 나는 한 푼도 갖지 말자. 그걸 가지고 뭐 하겠는가?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번영이 사뭇 늘어가고 공업이 활기를 떼어 흥성하고 크고 작은 공장들이 증가하고 가구는 100이 되고 1000이 되어 행복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논밭밖에 없던 곳에 마을들이 생기고 황무지였던 곳에 논밭이 생기고 빈궁은 없어지고 빈궁과 더불어 방탕, 매연, 도둑질, 살상, 모든 폐륜, 모든 범죄가 싹 사라지리라. 그리고 저 가엾은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이 지방 전체가 부유해지고 정직해진다. 아, 정말 나는 머리가 돌았다. 어리석었다. 자수하다니.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인가? 정말 조심해야지. 정말. 그리고 아무것도 서둘러서는 안 돼. 아니 뭐라고? 위대하고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그랬다고? 그런 건 결국 심파극에 불과해.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만을 생각해서 그랬단 말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놈을, 도둑놈을, 분명히 불황배를 아마 좀 억울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정당한 형벌에서 구출하기 위해 한 지방 전체가 파멸해야 한단 말인가? 한 가엾은 여자가 병원에서 죽고 한 가엾은 소녀가 길바닥에서 죽어야만 한단 말인가? 개들처럼. 아, 끔찍하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다시 보지 못하고 아이는 제 어머니를 거의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 사과를 훔친 늙은 불황배를 위해서란 말인가? 그 녀석은 그 일 때문에 아니라도 확실히 다른 일로 마땅히 감옥살이를 할 만한 놈인데 죄인 하나를 구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다니. 감옥살이를 한 대자 제 오망살이보다 별로 더 불행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껏해야 몇 년밖에 더 못 살 늙은 방랑자를 구해주고 주민 전체를 어머니, 아내, 어린 아이를 희생시키다니 참 갸륵한 마음씨로다. 저 가련한 어린 고제트는 세상에 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테나르디에 부부의 더러운 집에서 추워서 새파랗게 되어 있으리라. 거기에도 악당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가련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뻔했구나. 하마터면 자수를 할 뻔했구나.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을 할 뻔했구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로서는 나쁜 행위라고 가정하고 후일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남들의 행복을 위해 나만을 괴롭히는 이 가책을 내 영혼에만 상처를 주는 이 악행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신이고 그야말로 덕행이 아니겠는가. 그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음이 후련한 것 같았다. 금강석은 지하의 어둠 속에서만 발견되고 진리는 사상의 깊은 곳에서만 발견된다. 그는 그 깊은 곳에 내려간 뒤에야 그 어둠의 가장 캄캄한 곳에서 오래 더듬은 뒤에야 마침내 그러한 금강석 하나를 그러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여 손안에 쥐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을 바라만 봐도 눈이 부셨다. 아, 그렇다. 그는 생각했다. 이거다.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제 해결되었다. 생각하기로 들면 한이 없다. 결심은 섰다. 되는 대로 내버려 두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이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마들렌이다. 그대로 마들렌으로 있자. 장발장이라는 자는 불행할진저. 그건 이제 내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모른다. 나는 이제 그게 뭔지 모른다. 지금 누군가가 장발장이 되어 있다면 제가 알아서 하라지. 그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건 어둠 속에 떠있는 숙명의 이름이다. 그게 어떤 사람이 머리 위에 와서 떨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딱한 일이다. 그는 벽난로 위에 있는 조그만 거울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니 거뜬해졌네. 나는 지금 아주 딴 사람이 되었네. 그는 몇 걸음 더 걷다가 갑자기 딱 멈추었다. 자, 일단 결심을 내린 이상 어떠한 결과가 생기더라도 머무적거려서는 안 된다. 그는 말했다. 아직도 나를 그 장발장에게 메어놓는 끈앞풀이 있다. 그걸 끊어버려야지. 여기 바로 이 방 안에 나를 고발할 물건들이 증거가 될 무언의 사물들이 아직도 있다. 이런 결정되었다. 이것들을 죄 없애버려야 한다. 그는 호주머니 속을 뒤져서 지갑을 꺼내어 열고 작은 열쇠 하나를 집었다. 그는 그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는데 자물쇠는 벽지의 무늬 중 가장 짙은 빛깔 속에 감추어져 있어 그 구멍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은닉처가 열렸다. 그것은 벽 모서리와 벽 난로 실흥 사이에 만들어 놓은 일종의 벽장 같은 것이었다. 그 은닉처에는 허술한 것 몇 가지밖에는 없었는데 푸른 배로 된 작업복, 헌 바지, 헌 배낭, 양쪽 끝에 쇠가 박힌 울룩불룩하고 큰 지팡이 등이 그것이었다. 1815년 10월에 디뉴를 지나가던 당시의 장발장을 본 사람들은 이 초라한 옷차림의 모든 물건들을 쉽사리 알아보았으리라. 그는 자기의 출발점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 은촛대를 보관했듯이 그것들을 보관했다. 다만 그는 형무소에서 온 것은 감추어 놓고 주교한테서 온 촛대만 내놓고 있었다. 그는 슬쩍 문 쪽을 보았다. 마치 빗장을 질러서 닫아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듯 그러고는 후다닥 날색에 몸을 올려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고이 보관해 두었던 것들을 일별도 하지 않고 한아름에 거머잡아 모조리 불에 던져버렸다. 누더기도 지팡이도 배낭도 모조리. 그는 그 벽장 같은 것을 다시 닦고는 비워버렸으니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더욱 조심스럽게 투박한 가구 하나를 그 앞으로 밀어붙여 벽장문을 감추었다. 몇 초 후에 방황과 맞은편 벽은 시뻘겋게 흔들리는 큰 불빛으로 훤히 밝아졌다. 모든 것이 타고 있었다. 울룩불룩한 지팡이는 툭툭 튀면서 방 한가운데까지 불똥을 던지고 있었다. 배낭은 그 속에 그 더러운 누더기와 함께 모두 타버렸고 제 속에는 무엇인가가 떨어져 번쩍이고 있었다. 굽어 본다면 그것이 한 잎의 은전임을 쉽사리 알아보았으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굴뚝 청소부 소년한테서 훔친 40수짜리 은화였다. 그는 불을 보지 않고 줄곧 같은 걸음걸이로 왔다 갔다 걷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벽난로 위에서 불빛을 받아 어렴풋이 반짝이고 있는 두 은촛대 위에 떨어졌다. 저런, 그는 생각했다. 장발장이 아직도 고스란히 저 속에 있구나. 저것도 부셔버려야겠다. 그는 두 촛대를 잡았다. 불은 그 촛대를 재빨리 녹여서 알아볼 수 없는 일종의 은괴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불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잠깐 불을 쬐었다. 그는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참 따숩다. 그는 말했다. 그는 두 촛대 중 하나로 인거를 희비적거렸다. 1분만 더 있었으면 두 촛대는 불 속에 들어가 버렸으리라. 그때 그는 하나의 목소리가 자기 속에서 외치는 것이 들리는 것 같았다. 장발장, 장발장. 그의 머리칼이 곤두섰다. 그는 마치 무슨 무시무시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 오냐, 잘한다. 어서 해라. 그 소리는 말하고 있었다. 너가 하는 짓을 마저해라. 그 촛대를 부셔라. 그 기념품을 없애라. 주교를 잊어라. 모든 것을 잊어라. 상마티웨를 죽여라. 옳지 됐어. 너 자신을 찬양해라. 그럼 결정됐다. 해결됐다. 끝났다. 거기에 한 사나이가, 한 늙은이가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다. 그는 아마 아무 짓도 안 했을지 모른다. 그는 무고한 사람이다. 너의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불행을 만들고 있다. 너의 이름이 그 사람을 죄악으로 짓누르고 있다. 너로 오인되어 유죄 선고를 받고 경멸과 혐오 속에서 여생을 마치려 하고 있다. 그럼 됐다. 너는 신사로 있으라. 너는 시장님으로 머물러 있으라. 명예롭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라. 이 도시를 번영시켜라.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 고아들을 길러라. 행복하고 유덕하게 칭송을 받으며 살아라. 그동안에 너가 여기서 환희와 광명 속에 있는 동안에 한편은 옥중에서 너의 붉은 죄수복을 입고 지옥 속에서 너의 이름을 둘러쓰고 감옥에서 너의 쇠사슬을 끄는 자가 있으리라. 그건 퍽 잘된 일이다. 불쌍한 녀석이여.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그의 사나운 눈초리는 촛대 위에 못 박혀 있었다. 그동안에도 그의 속에서 말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계속됐다. 장발장, 너 주변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어 크게 떠들썩하고 아주 큰 소리로 말하고 너를 찬양할 것이나 아무도 듣지 못할 단 하나의 소리가 있어 어둠 속에서 너를 저주하리라. 그래, 잘 들으라 파렴치 아니여. 그 모든 축복은 하늘에 이르기 전에 떨어지고 오직 저주만이 주님에게까지 올라가리라.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매우 약했고 그의 양심의 가장 침침한 곳에서 올라왔으나 차츰 우렁차고 무시무시하게 되어 지금은 그의 귀에 잘 들렸다. 그 목소리는 그 자신에게서 나와 지금은 그의 바깥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 마지막 말을 어찌나 분명하게 들은 것 같은지 일종의 공포심을 느끼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 누구야? 그는 큰 소리로 그리고 완전히 얼이 빠져서 물었다. 그러고는 천치처럼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참 바보로구나. 누가 있을 턱이 있나? 누군가가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자는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촛대를 벽난로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그 단조롭고 침울한 걸음걸이로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그 발소리가 아랫방에서 잠들고 있던 사나이의 꿈을 깨뜨리고 깜짝 놀라 잠을 깨게 했던 것이다. 그 걸음걸이는 그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근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때때로 아주 중요한 경우에 이동하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한참 후에 그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번갈아 했던 두 개의 결심 앞에서 똑같이 공포심을 품고 주춤거리고 있었다. 그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같이 해로운 것 같았다. 저 샹마티에가 자기로 오인되어 잡히다니. 세상에 그런 숙명이 어디 있는가? 그런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는가? 처음에는 천운이 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 같던 바로 그 방법 때문에 도리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다니. 그는 잠시 미래를 생각했다. 오, 자수를 하고 자백을 한다. 그는 버려야 할 모든 것을, 다시 취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막심한 절망을 느꼈다. 그래, 이처럼 훌륭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생활에도 이 만인의 존경에도 명예에도 자유에도 고비를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는 들의 산책도 못 가리라. 이제는 오울의 지저귀는 새소리도 듣지 못하리라. 이제는 어린아이들에게 적선도 못하리라. 이제는 자기를 바라보는 감사와 애정의 정다운 눈길도 느끼지 못하리라. 자기가 지은 이 집도, 이 방도, 이 작은 방도 떠나야 하리라. 이 순간 모든 것이 그에게 아름다워 보였다. 이제는 이 책들도 읽지 못하리라. 이제는 이 아담한 흰 나무 책상에서 글도 쓰지 못하리라. 그가 부리는 유일한 하녀인 그의 늙은 문지기 여자도 이제 아침에 커피를 올려다 주지 않으리라. 아, 슬프다. 그 대신에 죄수들, 목의 쇄골이, 붉은 옷, 발의 쇠사슬, 피로, 감방, 야외용 침대, 그 밖에 가지가지의 지긋지긋한 것들. 이런 나이에 자기 같은 과거를 지내온 사람들에게 아직 젊기라도 하면 또 몰라. 그렇지만 늙은 놈이 아무한테나 반말을 듣고 간수한테 몸수색을 당하고 간수의 몸뚱이 찜질을 받고 양말도 없이 징박힌 구두를 신고 족쇄를 검사하는 간수의 쇠망치에 아침 저녁으로 다리를 내밀고 구경꾼들한테는 저기 저 사람이 몽트레오 시르메르의 시장이었던 그 유명한 장발장이야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저녁에는 땀을 철철 흘리며 녹초가 되어 푸른 모자를 눈 위에 푹 눌러쓰고 감시자의 채찍질을 받으면서 감옥선의 사다리 층계를 두 단씩 올라가야 한다. 오,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운명이 그래 지적인 인간처럼 심술궂을 수 있고 인간의 마음처럼 잔인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아무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의 명상 밑바닥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줄곧 빠져드는 것이었다. 천국에 머물면서 악마가 될 것인가? 지옥에 돌아가서 천사가 될 것인가? 아, 어떻게 할까? 아, 어떻게 할까? 그렇게도 애써 벗어났던 고민이 다시금 그의 속에서 폭발했다. 그의 생각들은 다시 엉클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들은 절망의 특유한 저 뭔지 알 수 없는 어리둥절하고 기계적인 상태에 빠졌다. 저 로맹빌이라는 지명이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 어느 노래의 두 구절과 함께 줄곧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로맹빌은 파리 근교의 작은 숲으로 청춘 남녀들이 4월에 라일락 꽃을 꺾으러 가는 곳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마음속에서와 같이 바깥에서도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혼자 걷게 둔 어린애처럼 걷고 있었다. 어떤 때는 피로와 싸움에 지혜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말하자면 기진맥진한 나머지 그 위에 쓰러지고 말았던 그 문제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썼다. 자수를 해야 할까? 침묵을 해야 할까? 그는 아무것도 명확히 볼 수가 없었다. 명상이 그려낸 모든 추리들의 막연한 견지는 흔들려 하나하나 연기처럼 사라져갔다. 다만 그는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 어떠한 결심을 내리든 간에 필연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나의 무엇인가는 곧 죽게 된다. 나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무덤에 들어간다. 나는 한 가지의 최후를, 내 행복이나 내 득형의 최후를 완수한다라고. 아, 슬프다. 또다시 그는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불행한 영혼은 번민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 불운한 사나이보다 1800년 전에 중생의 모든 신성과 모든 고뇌를 한 몸에 구현한 그 신비한 인간, 예수를 말하죠. 역시 절대자의 사나운 바람에 감람나무가 흔들리는 동안 별이 총총한 하늘로부터 그림자가 넘쳐 흐르고 어둠이 철렁거리는 무서운 잔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잔에 손을 대기를 오래 주저하지 않았던가. 4. 꿈속에 나타난 고뇌의 형상. 오전 3시가 울렸다. 그는 거의 쉬지 않고 5번이나 그렇게 방 안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야 비로소 그는 의자 위에 쓰러졌다. 그는 거기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대개의 꿈이 그러하듯이 그 꿈도 뭔지 알 수 없는 불길하고 비통한 것이었다는 점 외에는 그때의 사정과 통관계가 없었지만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는 그 꿈에 몹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적어 놓았다. 다음에 보는 것은 그가 손수 써서 남겨놓은 기록 중 하나다. 여기에 그것을 원문 그대로 옮겨 놓아야 할 것 같다. 그 꿈이 무엇이든 간에 만약에 그것을 빠뜨린다면 그날 밤의 이야기는 불완전한 것이 되리라. 그것은 한 병든 영혼의 불길한 사건이었다. 그 꿈은 다음과 같다. 표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날 밤 내가 꾼 꿈. 나는 벌판에 있었다. 불 한 폭이 없는 적막한 허벌판이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형과 함께 내 어린 시절의 형과 함께 거닐고 있었는데 이 형에 관해 말해 두어야 할 것은 내가 그 후 한 번도 그를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모습마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는 예전에 이웃에 살았던 한 여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는 길가 쪽 집에서 산 이후로는 노상 창을 열어놓고 일을 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열어놓은 창 때문에 추웠다. 벌판에는 나무가 없었다. 우리는 한 사나이가 우리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온몸을 홀랑 벗은 채인데 잿빛이었고 흑빛 말을 타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머리털이 없고 두개골이 보였는데 두개골 위에는 정맥이 있었다. 손에는 포도나무의 햇가지처럼 하늘하늘하면서도 쇠붙이처럼 묵직한 채찍을 들고 있었다. 이 마상객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형은 나에게 말했다. 저 파인 길로 가자. 덤불 하나, 이끼 한 점 없는 파인 길이 있었다. 모든 것이 흑빛이었다. 하늘까지도. 몇 걸음 걸은 뒤에 내가 말을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형이 이제 내 옆에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마을 하나가 보여 거기로 들어갔다. 나는 거기야말로 로맹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왜 로맹빌이었을까? 내가 처음 들어간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다음 길로 들어갔다. 두 길이 마주친 모퉁이에 한 사나이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나는 그 사나이에게 말했다. 여기가 어디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요? 사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문이 열려있는 집을 보고 거리로 들어갔다. 첫 번째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 뒤에 한 사나이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나는 그 사나이에게 물었다. 이게 누구의 집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요? 사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집에는 정원이 있었다. 나는 집에서 나가 정원으로 들어갔다.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첫 번째 나무 뒤에 사나이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사나이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정원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요? 사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마을에서 헤맸는데 그곳이 도시임을 알아차렸다. 길마다 적적하고 문마다 열려 있었다. 거리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않고
방에서 걷거나 정원에서 거니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담 모퉁이마다, 문 뒤마다, 나무 뒤마다 사나이 하나가 묵묵히 서 있었다. 언제나 한 군데에 한 사람밖에 안 보였다. 그 사나이들은 내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도시에서 나와 벌판을 걷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돌아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시내에서 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빨리 걷고 있었다. 그들은 발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이 군중은 순식간에 나를 따라와서 둘러쌌다. 이 사나이들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때 내가 시내에 들어갔을 적에 처음 만나서 질문을 했던 그 사나이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딜 가오? 당신은 오래전부터 죽어 있다는 것을 모르오? 나는 입을 열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잠을 깼다. 그는 얼어 있었다. 새벽 바람치는 찬바람이 열린 채로 유리창 문짝을 돌치기 안에서 흔들고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초도 다 타고 있었다. 아직 컴컴한 밤이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없었다. 창에서는 집 앞마당과 한 길이 보였다. 베란간 땅바닥에서 날카롭고 딱딱한 소리가 나 그는 내려다 보았다. 그 아래 두 개의 붉은 별이 보였는데 그 별빛은 어둠 속에서 괴상하게 늘어졌다 오므라졌다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아직도 반쯤 꿈결의 안개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저런 하늘에 별이 없네, 별이 이제 땅 위에 있네 하고 생각했다. 어느덧 몽롱한 머리가 맑아지고 처음 같은 소리가 재차 울려 그를 완전히 깨워버렸다. 그는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두 별이 마차의 각등임을 알아보았다. 그 불빛으로 그는 마차의 형태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작은 백마를 탄 2인승 이륜마차였다. 아까 그가 들은 소리는 포석 위의 말굽 소리였다. 저게 웬 마차지? 그는 생각했다. 대관절 누가 이런 꼭두새벽에 왔을까? 그 순간 누가 그의 방문을 가만가만 두드렸다. 그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떨며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게 누구요? 누군가 대답했다. 저예요, 시장님. 그는 문지기 노파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래, 웬일이요? 그는 말을 이었다. 곧 오전 5시에요, 시장님. 그런데 어쨌단 말이요? 마차가 왔어요, 시장님. 웬 마차가? 이륜마차예요, 시장님. 무슨 이륜마차요? 시장님께서 이륜마차를 부르시지 않았나요? 아니, 그는 말했다. 마부는 시장님한테 왔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마부가? 스코플레르식 댁의 마부예요. 스코플레르? 그 이름에 그는 마치 번개불이 얼굴 앞을 스친 듯이 발을 떨었다. 아, 그래, 스코플레르. 그는 말했다. 만약에 노파가 이때 그를 보았다면 질겁을 했으리라. 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얼빠진 양 촛불을 바라보면서 그 심지 둘레의 뜨거운 초를 떼어 손가락 끝으로 비비고 있었다. 노파는 기다렸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감히 말해보았다. 시장님,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좋다고 지금 내려간다고 말해요. 오, 고장. 몽트레어 슈르메르와 아라스 사이의 우편물 수송은 이때까지도 아직 제정시대의 작은 우편 마차로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륜마차로서 안은 엷은 황갈색 가죽으로 둘러치고 아래는 스프링이 달리고 자리라고는 우체부와 승객의 두 좌석밖에 없었다. 바퀴는 독일의 도로에서는 아직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다른 마차들을 접근시키지 않는 공격적인 긴 바퀴통을 갖추고 있었다. 우편물 함은 어마어마하게 큰 장방형 상자인데 이륜마차 뒤에 붙여서 마차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 우편함은 검은색으로 이륜마차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긴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차들은 뭔지 알 수 없는 보기 흉하고 불룩 튀어나온 꼴을 하고 있었는데 먼 지평선의 길을 기어가는 것을 보면 마치 흰 개미나 그 작은 몸통에 투박한 꼬랑지를 끌고 다니는 곤충과도 같았다. 그러나 속력만은 무지무지하게 빨랐다. 매일 밤 1시에 아라스를 출발한 우편 마차는 파리를 지나간 뒤에 몽트리오 시르메르에 아침 5시 조금 전에 도착했다. 그날 밤 에스댕을 거쳐 몽트레오 시르메르로 내려가던 우편마차가 시내로 들어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던 백마가 끄는 작은 2인승 이륜마차와 길 모퉁이에서 충돌했는데 그 이륜마차에는
한 사나이가 망토로 몸을 감고 혼자 타고 있었다. 이륜마차의 바퀴는 꽤 심한 타격을 받았다. 우체부는 그 사나이에게 멈추라고 외쳤으나 나그네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여전히 냅다 말을 달려 계속 가버렸다. 그 녀석 몹시 급했던 모양이군. 우체부는 말했다. 그렇게 서둘러 가버린 사나이는 아까 본 확실히 처근해야 할 만한 번민 속에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 그는 어디를 가고 있었던가? 그 자신도 말할 수 없었으리라. 왜 그렇게 서둘렀던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정처 없이 앞으로 가고 있었다. 어디로? 아마 아라스로. 그러나 그는 어쩌면 다른 데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따금 그는 그것을 느끼며 발을 떨곤 했다. 그는 마치 10년의 몸을 던지듯 음속으로 돌진했다. 무엇인가가 그를 떠밀고 있었다. 무엇인가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을 테지만 곧 누구나 다 알게 될 것이다. 누구나 평생에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러한 신비의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 봤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결심도, 아무런 결정도, 아무런 확정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양심의 결의에는 아무것도 결정적인 것이 없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최초의 순간과 같았다. 왜 그는 아라스로 가고 있었는가? 그는 스코플레르의 이륜마차를 예약하면서 이미 생각했던 것을 지금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고 있었다. 즉 결과가 어찌 될지라도 사건을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조금도 나쁠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중한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한다. 잘 지켜보고 잘 살펴보지 않고서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다. 멀리서는 모든 것을 과장해서 생각한다. 요컨대 그 상마티웨라는 위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본다면 나 대신 그 자를 형무소로 보내도 내 양심이 아마 훨씬 덜 아플 것이다. 사실은 거기에 그 자베르가 있을 것이고 나를 알았던 예전의 죄수인 그 브르베도 그 수날디웨가 그 코슈파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야 당연하지. 자베르야 어림도 없고 모든 억측과 추측이 저 샹마티웨한테만 가고 있었는데 억측이나 추측처럼 완고한 건 없거든. 그러니 아무런 위험도 없다. 아마 그건 불쾌한 시간이겠지만 나는 거기서 벗어나게 될 거야. 요컨대 내 운명이 아무리 나빠지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내 손안에 쥐고 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공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다. 사실을 털어놓고 말하자면 그는 아라스에 가지 않는 것을 더 좋아했으리라. 그렇지만 그는 거기로 가고 있었다. 그는 생각하면서도 말을 채찍질했는데 말은 1시간에 25리라는 한결같이 정확한 속도로 마구 달리고 있었다. 이륜마차가 전진함에 따라 그는 자기 속에서 무엇인가가 머뭇거리는 것을 느꼈다. 동이 틀 때 그는 허벌판에 있었는데 몽트레이어 슈르메르시는 그의 뒤에 꽤 멀리 있었다. 그는 지평선이 희번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겨울 새벽의 모든 싸늘한 형체들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았다. 아침에도 저녁처럼 위협적인 것들이 있다. 그는 그것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육체를 통해 스며들어 오다시피 하여 그 나무와 언덕의 검은 그림자들이 그의 영혼의 격앙된 상태에 무언지 알 수 없는 침울하고 음침한 것을 보태주었다. 때로는 길가에 외로이 서 있는 집 앞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그는 생각했다. 저 안에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속보로 달리는 말과 마구의 방울과 포도 위를 구르는 바퀴가 부드럽고 단조로운 소리를 냈다. 이런 것들은 기쁠 때에는 즐겁게, 서글플 때에는 처량하게 들린다. 에스더에 도착했을 때에는 날이 훤히 밝았다. 그는 말을 쉬게 하고 귀리를 주려고 한 여관 앞에서 증거했다. 이 말은 스코플레르의 말 맞다나 블로네에서 난 작은 말이었는데 그 특징으로서 머리와 배는 커다랗고 목은 짤막하나 가슴팍은 딱 벌어지고 궁둥이는 넓적하고 다리는 가늘고 발은 튼튼했다. 품종은 보잘것없으나 실팍지고 굳건했다. 이 갸륵한 짐승은 2시간에 50리를 달리고도 궁둥이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는 마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귀리를 가져오던 여관 마부가 갑자기 몸을 구부리고 왼쪽 바퀴를 살펴보았다. 그 사나이가 말했다. 이렇게 하고 멀리까지 가실 건가요? 그는 여전히 명상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대답했다. 왜 그러시오? 먼 데서 오셨나요?
마부는 말을 이었다. 오십리 밖에서 왔어. 아라니 왜 그러시오? 마부는 다시 몸을 구부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퀴를 들여다보더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바퀴가 이런데 오십리를 오셨다니 여기까지 그럭저럭 오셨지만 이젠 한마장도 더 못 가시겠는데요? 그는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그게 무슨 말이오? 글쎄 손님이나 말이나 저 큰 길 고랑창에 굴러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50리나 오신 게 기적이지 뭡니까? 좀 보십시오. 과연 바퀴는 몹시 상해 있었다. 우편 마차와 부딪힌 충격으로 살이 2개 부러지고 바퀴통이 망가져서 나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보시오. 이곳에 술의 목수가 있어? 그는 여관 마부에게 말했다. 물론이죠 어르신. 가서 좀 데려와 주시오. 바로 저기 있어요. 이봐요. 부르가야르 아저씨. 술의 목수 부르가야르 영감은 자기 집 문 앞에 있었다. 그는 와서 바퀴를 살펴보며 외과 의사가 부러진 다리를 들여다본 듯 얼굴을 찌푸렸다. 이 바퀴를 당장 고쳐줄 수 있겠소? 예 어르신. 내가 언제 다시 떠날 수 있겠소? 내일이요. 내일? 꼬박 하루 품은 걸립니다. 어르신께서는 급하신가요? 더 급하오. 늦어도 1시간 후에는 떠나야 하오. 안 됩니다 어르신.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안 됩니다. 그럼 2시간 후에. 오늘 안으로는 안 됩니다. 바퀴살 2개와 바퀴통을 고쳐야 하는 걸요. 어르신께서는 내일 전에는 못 떠나십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용무인데 이 바퀴를 고치는 대신 딴 것과 바꾼다면 어떻겠소?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당신 술의 목수죠? 물론이죠 어르신. 내게 팔 바퀴가 없소? 그러면 곧 떠날 수 있을 텐데. 바꾸어 달 바퀴 말입니까? 그렇소. 손님의 이륜마차에 맞도록 한쪽만 만들어 놓은 건 없는걸요? 바퀴 2개가 한 벌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거나 짝짝이로 된 2개의 바퀴가 잘 맞을 리 없지요. 그렇다면 한 벌을 파시오. 어르신, 모든 바퀴가 다 모든 굴대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보구려. 소용없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에는 짐수레 바퀴밖에는 팔 것이 없어요. 여기는 작은 마을이어서. 그럼 빌려줄 이륜마차는 없소? 술의 목수는 이미 첫눈에 그 이륜마차가 세넨 마차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세넨 마차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셨어야 있더라도 안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파시오. 저희 집엔 없습니다. 뭐요? 이륜마차가 하나도 없다고요? 나는 아무 것이든 괜찮은데. 여기는 작은 마을이 돼서 술의 목수는 덧붙였다. 저기 차고에 낡은 사륜마차 한 대가 있어요. 시내의 한 양반 것인데 좀처럼 쓰지도 않습니다. 빌려드려도 상관없지만 가다가 주인 양반한테 들키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륜마차니까 말이 2마리 있어야 할 텐데요. 영마를 빌리겠소. 어르신은 어디에 가시죠? 알았어요. 어르신께서는 오늘 도착하고 싶으십니까? 그럼요. 영마를 빌려서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어르신께서는 오늘 밤 새벽 4시에 도착해도 무방하십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는데 영마로 가신다면 어르신께서는 통행권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소. 그런데 영마를 이용하시더라도 내일 전에는 알아서에 도착 못하십니다. 여기는 새길입니다. 영마가 적은 데다가 말들은 밭에 나가 있습니다. 쟁기할 철이 시작돼서 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참이든 다른 곳이든 어디 쓰고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는 역참마다 서너 시간씩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게다가 평보로 가야 합니다. 오르막길이 많으니까요. 그런 말을 타고 가야겠소. 마차를 풀어주시오. 이 마을에 안장 파는 사람이 있겠지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 말이 안장을 견뎌낼까요? 아, 그렇지. 그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군. 이 말은 견뎌내지 못하오. 그렇다면 이 마을에서 한 마리쯤 빌릴 수야 있겠죠? 알아서까지 단숨에 달려갈 말씀입니까? 그렇소. 이 근방에 있는 말은 안 될 겁니다. 첫째, 아무도 어르신을 모르니까 말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사건 빌리건 500프랑을 주건 1000프랑을 주건 말을 구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제일 좋은 수는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바퀴를 고쳐서 내일 다시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그래요? 아라스로 가는 우편마차는 없소? 언제 여길 지나가오? 오늘 밤입니다.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양쪽 다 밤에 지나갑니다. 뭐라고요?
이 바퀴를 고치는데 하루가 걸리요? 꼬박 하루가요. 일꾼들이 달려들어도, 일꾼 열이 달려들어도요. 바퀴살을 밧줄로 잡아매면 바퀴살은 괜찮지만 바퀴통은 안 돼요. 게다가 바퀴태도 상태가 나빠요. 시내에 마차를 빌려주는 가게는 없습니다. 다른 수레목수는 없소? 여관마부와 수레목수는 머리를 흔들면서 한꺼번에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는 이만저만 기쁘지 않았다. 분명 그 천심이 동한 것이다. 이륜마차 바퀴를 부수고 그를 도중에 정지시킨 것은 천심이었다. 그는 그런 종류의 최초 경고에 굴복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모든 노력에 대해 그 여행을 계속했으며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혹한 앞에서도 피로 앞에서도 비용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자책할 것이 없었다. 그가 더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그와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양심의 소행이 아니라 천심의 소행이었다. 그는 숨을 쉬었다. 자베르가 방문하고 난 후 처음으로 자유로이 가슴 가득히 숨을 들이쉬었다. 20시간 전부터 가슴을 제어했던 철권이 이제야 그를 놓아버린 것 같았다. 이제는 하늘이 자기를 도와 계시를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이제 조용히 되돌아가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그와 수레목수의 대화가 여관방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것이니 일은 그것으로만 그쳤을 것이고 다음에 이야기하려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이 대화는 한 길에서 이루어졌다. 길거리에서의 토론회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언제고 끊이지 않는다. 그가 수레목수에게 묻고 있는 동안에 몇몇 오가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와서 섰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꼬마 하나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를 떠나 달려갔다. 이 나그네가 마음속으로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서 길을 되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 꼬마가 되돌아왔다. 꼬마는 노파 하나를 데리고 왔다. 나으리, 노파는 말했다.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나으리께서 마차를 빌리고 싶어 한다면서요? 아이가 데려온 노파의 그 짧은 한마디에 그의 등에는 땀이 조르르 흘렀다. 자기를 놓아준 그 손이 어둠 속에서 자기 뒤에 다시 나타나 도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대답했다. 예, 할머니, 세넬 이륜마차를 한 대 찼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덧붙였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없군요. 왜 없어요? 노파는 말했다. 어디에 있단 말이오? 수레목수가 물었다. 우리 집에 있지요? 노파는 대답했다. 그는 몸이 오싹했다. 숙명의 손이 또다시 그를 잡았던 것이다. 노파는 과연 고리버들 이륜마차 비슷한 것을 혓간에 가지고 있었다. 수레목수와 여관마부는 손님을 놓친 것이 원통하여 참견했다. 이건 지독하게 낡아 빠졌군. 고리짝이 바로 굴대 위에 붙어있네. 좌석이 안에서 가죽끈으로 매달렸어. 안에까지 비가 뿌리겠는데 바퀴가 습기에 녹슬고 썩었어. 저 이륜마차보다 훨씬 더 멀리는 못 가겠는걸. 정말 다 헐어 빠진 마차야. 저 양반이 이런 걸 타시는 건 큰 잘못일 거야. 등등. 그건 모두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헐어 빠진 마차는 그 낡아 빠진 마차는 마차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두 개의 바퀴 위에는 붙어 있었고 아라스까지는 갈 수 있음직했다. 그는 달라는 값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찾을 작정으로 수레목수에게 이륜마차를 고치도록 맡기고 고리버들 마차에 백마를 매게 하여 거기에 올라타고서 아침부터 가던 길을 다시 갔다. 헌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조금 전에 자기가 가던 곳에 결코 못 가게 되겠다 싶어서 희열감을 느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는 그 희열감을 살피고 일종의 분노를 느끼면서 그것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뒤로 되돌아가는 것을 왜 기쁘게 여겼던가. 요컨대 그는 자유롭게 이 여행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확실히 그가 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에스댕을 떠나오는데 누가 그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는 헛마차를 급격히 멈추었다. 그 동작에는 아직 희망 비슷한 뭔지 알 수 없는 상기되고 경련적인 것이 있었다. 그를 부른 것은 노파의 꼬마였다. 어르신, 아이는 말했다. 마차를 얻어들인 건 저예요. 그래서 제게 아무것도 안 주셨는걸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후회했던 그는 그 요구가 너무도 엉뚱하고 더럽기까지 하다 싶었다. 아니 너였구나. 그는 말했다. 네 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테다. 그는 말을 채찍질하여 다시 내달렸다. 그는 에스더행에서 많은 시간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벌충하고 싶었으리라. 그 작은 말은 씩씩하여 다른 두 마리처럼 끌고 있었으나 때는 2월이고 비가 왔는지라 길이 사나웠다. 게다가 이건 2인승 이륜마차가 아니었다. 이 고리버들 마차는 둔하고 퍽 무거웠다. 게다가 오르막길도 많았다. 에스더행에서 생포르까지 가는데 거의 4시간이나 걸렸다. 50리 길에 4시간이나. 생포르에서 그는 아무데고 닥치는 대로 여관에 들러서 말을 끌러 마국간으로 끌고 가게 했다. 스코플레르에게의 한 약속대로 말이 먹이를 먹는 동안 그는 구유 옆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이 일저일 생각하며 시름에 잠겼다. 여관 안주인이 마국간에 들어왔다. 어르신 식사는 안 하시겠어요? 아, 참 그래요. 그는 말했다. 퍽 시장하던 참이요. 그는 안주인을 따라갔다. 그 여자는 산뜻하고 쾌활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를 천장이 나지막한 방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식탁보 대신에 기름천을 깐 식탁이 있었다. 빨리 해주시오. 그는 말을 이었다. 다시 떠나야 하오. 바쁘오. 뚱뚱한 블랑드르인 식모가 황급히 식탁을 차렸다. 그는 편안함을 느끼며 그 처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아침밥도 먹지 않았구나. 그는 생각했다. 음식이 들어왔다. 그는 얼른 빵 하나를 집어 한 입에 베어 먹고 나서 그것을 천천히 식탁에 내려놓고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았다. 수레꾼 하나가 다른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이 집 빵은 대체 왜 이렇게 씁니까? 수레꾼은 독일 사람이어서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마국간에 있는 말 한 태로 되돌아갔다. 1시간 후에 그는 생포를 떠나 탱크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탱크는 아라스에서 50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가는 동안 그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했던가. 아침과 마찬가지로 그는 나무들과 초가 지붕들과 갈아놓은 밭들을 그리고 도로의 구비구비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치들을 바라보았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그 아무 생각도 없이 멍하니 바깥만 바라보고도 만족하는 수가 있다. 그 5만 가지 삼라만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그 얼마나 서글프고 심각한 일이겠는가. 여행을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다. 아마 그는 자기 정신의 가장 어슴푸레한 구석에서 이 변화하는 지평과 인간의 삶을 견주어 보았으리라. 인생의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우리들 앞에서 사라져간다. 어둠과 빛이 교차한다. 밝음 후에는 어둠이 온다. 사람은 보고 서둘고 손을 뻗쳐 지나가는 것을 잡는다. 사건 하나하나가 길의 굽이다. 그리고 사람은 순식간에 늙는다. 어떤 동료 같은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이 새카맣고 컴컴한 문 하나를 분명히 알아보고 사람을 끌고 가던 인생의 검은 말이 걸음을 멈추고 복면한 미지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 말을 풀어놓는 것을 본다. 하교하던 아이들이 이 사나이가 탱크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은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사실 아직은 연중 해가 짧은 때였다. 그는 탱크에서 마차를 멈추지 않았다. 그가 마을을 나갈 때 길에 자갈을 깔고 있던 도로 수리공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말이 대단히 지쳤군요. 가엾은 말은 사실 평보로밖에 걷지 못하고 있었다. 아라스에 가시나요? 도로 수리공은 덧붙여 물었다. 그렇소. 그런 속도로 가시다가는 일찍 도착하시지 못하겠군요. 그는 말을 멈추고 도로 수리공에게 물었다. 여기서 아라스까지는 얼마나 되오? 넉넉 잡고 거의 70리는 되지요. 그렇소? 역의 안내서에는 50리 하고 4분의 1이라는데 저는 당신의 도로가 수리 중이라는 걸 모르시는군요. 도로 수리공은 말했다. 여기서 한 15분 가면 도로는 통행 금지예요. 더는 못 가요. 그렇소? 왼쪽으로 해서 카랑시로 가는 길을 가시다가 내를 건너시고 캉블랭에 도착하시거든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 길이 몽생텔루아에서 아라스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어두워졌는데 길을 잃겠구려. 당신은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요. 게다가 길이 사방으로 갈라져 있는데 가만히 있자. 도로 수리공은 말을 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말도 지쳐서니 탱크로 되돌아가십시오. 좋은 여관이 있습니다. 내일 아라스로 가십시오. 오늘 저녁 거기에 가 있어야 하오.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도 역시 그 여관으로 가셔서 예비말을 한 마리 얻으시죠.
마부가 새길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는 도로 수리공의 충고대로 길을 되돌아갔다가 반시간 후에 좋은 예비말을 한 마리 더 달고서 아까 그곳을 냅다 달려 지나갔다. 자칭 마부라는 여간집 말구종이 헌 마차의 앞채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느꼈다. 완전히 밤이 되었다. 그들은 새길로 접어들었다. 길이 몹시 고약해졌다. 헌 마차는 여기저기의 바퀴 자국에 빠지곤 했다. 그는 말모는 아이에게 말했다. 계속 속보로 몰아라. 팁은 갑질로 낼 테니. 마차가 들커덩 하더니 마차 앞쪽에 달린 가로장이 부러졌다. 어르신, 마부가 말했다. 마차 앞쪽 가로장이 부러졌어요. 이제 어떻게 말을 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길은 밤에 아주 고약하거든요. 탱크로 돌아가서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아라스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대답했다. 밧줄 한 가닥과 칼을 가지고 있느냐? 예, 어르신. 그는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가로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 20분 허비했지만 그들은 구보로 다시 떠났다. 들판은 캄캄했다. 가깝고 낮게 낀 검은 안개가 언덕 위를 연기처럼 자욱이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구름에는 희번한 빛이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은 흡사 누가 기구를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를 먼 지평선 구석구석에서 내고 있었다. 어렴풋이 눈에 띄는 모든 것은 무시무시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광막한 밤의 숨길 아래 들고 있는가. 추위가 그의 몸에 스며들었다. 그는 어제 저녁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는 어렴풋이 디뉴 근방의 허벌판을 어둠 속에서 헤매던 일을 생각했다. 8년 전이었는데 그것이 어제 일인 것만 같았다. 먼 곳의 종로에서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는 마부에게 물었다. 몇 시를 치느냐? 7시에요, 어르신. 8시에는 아라스에 닿겠어요? 이제 30리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야 비로소 그는 더 일찍 생각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아마 이런 모든 수고도 헛사로 돌아갈지 모르겠다. 공판 시간조차도 모르는데 적어도 그런 건 알아두어야 했을 것을.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고 이렇게 앞으로 가기만 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야. 그러고는 머릿속으로 좀 계산을 해보았다. 보통 중재재판의 개정은 아침 9시부터다. 이번 사건은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사과 절도 사건은 매우 간단히 끝나리라. 그 다음에는 증인 진술뿐일 것이다. 4-5명의 증인 진술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가 변론할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내가 도착할 무렵에는 다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마부는 말을 채찍질했다. 그들은 내를 건너고 몽쉘 텔루아를 지나갔다. 밤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다.